안녕하세요. 챙기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독소를 청소하면 왜 병과 비만은 사라지는가? 건강에 관한 책을 검색하다가 이 책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이 책은 의학을 넘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자연, 이생학이라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이 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소년이 읽어도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런 책은 정말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꼭 강추하고 싶은 책이고, 이 책은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좀 많아서 1, 2부로 나누어서 할까 합니다.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하비 다이아몬드.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 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 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에 90kg. 그는 25kg를 감량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도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고 그의 첫 책 다이어트 풀변의 법칙이란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뉴욕타임즈 40주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이 첫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한번 또 읽고 싶네요.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챕터 1.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챕터 2.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챕터 3. 암은 악마가 아니다. 4. 질병 진행의 7가지 단계. 챕터 5. 내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챕터 6. 유방절제는 미친 짓이다. 챕터 7. 세상의 모든 질병들. 챕터 8.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 챕터 9. 독소를 제거하는 단기간의 실천법. 챕터 1.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첫 번째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펴내자마자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전화와 편지를 받았다. 어디에서 공부했으며 누구에게 배웠냐는 질문들이었다. 방송에 출연하여 또다시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의 몸은 어릴 적부터 종합병원에다가 부상병동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어느 날 나는 자동차를 주차하고 막 문을 닫고 나오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이봐요 뚱보 아저씨, 거긴 제 자리니까 주차하면 안 돼요. 주위에 뚱보가 있는지 나는 사방을 둘러봤다. 내게 하는 소리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불평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도 남도 속일 수도 없었다. 나는 뚱보였던 것이다. 47가지나 되는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어쩐 일일까? 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걸까?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인 걸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이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대답은 2가지였다. 첫째, 나는 음식 중독자였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상업 자본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일그러진 자연의 법칙을 일깨워 줄 것이다. 당신은 선택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평생 누리게 될 것을 내가 장담한다. 이름은 하비, 별명은 먹보. 먹는 것이 더 중요할까? 숨쉬는 것이 더 중요할까? 우리는 솔직해져야 한다. 먹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은 오형제로 모두 남자아이들이었다. 옛날엔 돈이 귀했으므로 우리 형제들은 항상 음식을 가지고 싸웠다. 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인간의 음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음식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뷔페 식당에 가면 줄을 서서 있으며 안절부절 못한다. 심장이 뛰고 긴장되며 신경은 날카로워진다. 저기 맛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몸에 안 좋다는 음식일수록 침이 더 고였고 결과는 당연했다. 매일매일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고 소화제, 펩토비스몰을 끼고 살았다. 나는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하는 운동이라고는 입 운동이었다. 22살이 되던 해에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1년간 의무복무한 후에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전쟁에 참가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했다. 식욕으로 변형되었고 닥치는 대로 먹어댔다. 90kg. 다이어트는 내 생활을 지배하는 강박증이 되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95%는 다시 원래 상태로 살이 찐다는 통계가 거짓이 아니다. 25살 되던 해에 나는 나에게 할당된 70톤. 사람은 평생 70톤 정도의 음식을 섭취한다. 25살 때 이 저자는 70톤을 먹어치운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본인이 그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자연이생학의 원리를 터득하고 몸으로 실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솔직히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나의 모든 병원과 의사가 칼을 든 강도들이라는 것을 증오했었다. 나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판해서 유명해지기 전 6년 전에 이 책을 자비로 출판했었다. 불행하게도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의사가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의사는 그들이 아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가 건강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며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 세포가 만들어진다. 한번 생각해보자. 의대라면 영양학을 배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의대에서 영양학을 꼭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예방의학에 관한 책이다.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기본 권리다.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게 마련이다.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이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라든지 누구든지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당신이 안 아픈 것은 행운이지만 곧 그런 때가 옵니다 라는 말도 들었을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병원에 오지 말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라는 의사를 당신은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는가? 그 의사는 그럼 당장 파면될 것이다. 그 병원은 파산할 것이 뻔하다. 병원이 진정으로 당신의 병이 완치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다. 우리가 현재 날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날씬한 몸매에 왕성한 에너지, 즉 활기찬 건강이란 인간의 타고난 권리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는 하늘이 선물로 준 그 자연의 길을 따라서 평화로이 걸어가면 그만이다. 여기 방금 말한 문장 참 좋네요. 만일 신께서 당신이 원하면 선물을 해줄 테니까 하나만 말해보라 하면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아마도 수백만 달러의 돈일 것이다. 그러나 신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하면 오랜 생각 끝에 아마도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수정할 것이다. 많은 방송이나 광고 매체에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되는 비밀이라며 핵심 열쇠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어떤 차는 5년을 타고 폐차하고 또 어떤 차는 50년을 타고도 쌩쌩한가? 왜 어떤 사람은 약과 수술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50에 죽고 왜 또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도 가지 않고 100년을 생생히 살다가 잠자듯이 평안하게 세상을 마감하는가? 온갖 미끼와 현학적인 의학용어로 당신의 몸을 유린하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라.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암은 악마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암에 대해서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당신 놀랄 것이다. 만일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가짜로 판명된다면 당신은 또 놀랄 것이다. 에너지 넘치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적용하기만 하면 암은 평생 당신 몸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장담한다. 건강한 삶과 암은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의 검진과 투약과 수술이라는 관습적인 의료행위는 매우 상업자본주의적 의료행위이다. 우리는 암의 치료가 아니라 암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당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잠시 쉬라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있으니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휴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에 대한 최고의 두려움은 1순위가 통증이라고 발표했다. 1971년 암과의 전쟁은 왜 실패했나? 심장병은 미국에서 암보다 2배가량 많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병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부분 암이라고 한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암퇴치법을 발표하면서 암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암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결과는 어땠을까? 14년 후에 그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1971년에 미국인 4명 중 1명꼴이 암을 걸리고 14년 후에 오히려 3명 중에 1명이 암 발병률이 증가했고 1971년 3가족 중에 2가족 정도로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14년 후에는 4가족 중에 3가족이 암 환자 발병률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무려 22%가 증가한 것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모든 신문이 연일 새로운 의학적 혁명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액수가 연구와 치료에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암의 정체는 무엇인가? 암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려운 용어와 현학적인 말투로 설명하는 사람은 그것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해온 자연위생학은 아주 단순하게 암의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병원 의사와 달리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100조개의 세포다. 0이 무려 14개나 붙어 있다. 이 세포들이 서로 해쳐 모여를 하면서 피부, 뼈, 근육, 장기, 치아, 머리카락, 손톱, 성대, 안구 등으로 조직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세포는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혼자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가령 몸속 간세포가 오늘 나는 손톱세포로 가야지
재밌겠는데? 간에 있자니 답답해서 말이야. 할 수 있을까? 모든 세포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뇌의 조정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세포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의 군인과도 같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비정상화된 세포. 암세포는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확산한다. 정상세포들은 두 세포가 서로 맞닿게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 계속 제멋대로 성장한다. 암이라는 것이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물질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당신은 깨우쳐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암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몸의 어디에서 암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암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여기 이 책에서 어떤 여성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흡연이 그녀의 건강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흡연의 화학적인 공격이 단순히 폐 한 곳만이 아니라 그녀의 몸 전체를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다. 흡연을 비롯한 각종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란 육식과 정제식품의 섭취를 들 수 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육식을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야 1cm 정도의 콩알만한 크기가 성장한다. 그래서 암이란 생활습관병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는 이유는 독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 자연위생학은 우리에게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고 가르친다. 몸은 항상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더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질병의 발생은 7단계가 있는데 6단계를 지나는 동안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낼 것이다. 그 경고음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질병 진행의 7단계. 질병은 결코 살금살금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약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다. 1단계 무기력증. 첫 번째 무기력증은 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 달려 있다. 모든 독소들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고갈된 에너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에너지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 복구된다. 모든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 식욕부진이다. 식욕부진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다. 2단계 독혈증. 독혈증은 중독 또는 자가중독이라고 불린다. 만일 당신이 심하게 일을 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휴식과 수면이 부족하다고 해서 피곤함이 극에 달할 경우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잔여 독소들이 제거돼야 하는 바로 그곳으로 독소가 스며들고 질병의 다음 단계 2단계로 발전한다. 2단계에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려는 확연한 증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이것이다. 그건 바로 고열이다. 나는 이 고열이 당신의 친구이자 지원군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다. 고열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다. 신진대사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영양소와
흡수와 독소의 배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온도 조절 기능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아주 세심하고도 지혜롭게 맨 먼저 작동되는 인체의 방어 기능이다. 몸에 열이 난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 고열은 인체의 치료 기능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바란다. 고열이 난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아주 가벼운 음식이나 과일이나 과일 주스, 물을 마시면 된다. 조용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된다. 고열이 당신을 치료하는 동안 몸의 명령에 복종하라. 치료가 끝나면 몸은 저절로 살아날 것이다. 인류는 700만 년 동안 그렇게 스스로를 치료해왔다. 3단계 과민 증상. 과민 증상 3단계는 훨씬 더 두드러지는 증상이다. 더 이상 독성 물질이 쌓이지 못하도록 인체 내부를 더 활발하게 가속도를 올려서 치료하는 행위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배변도 중요하다는 거다. 때로는 배변이 음식 섭취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평상시와 다르게 신경이 예민하다든지 화가 자주 난다든지 걱정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과민 증상의 예다. 무기력증, 독혈증, 과민 증상, 오랫동안 무시되어 몸에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지독한 놈이 서서히 몸을 공략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4단계로 진입한다는 말이다. 4단계 염증. 염증이란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 통증은 우리 몸의 가장 효과적인 경고음이다. 더 이상 계속되면 큰일 난다는 경고음이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로 염증을 아이티스라고 부르는데 어느 장소에 발생한 염증을 뜻할 때 전미사로 붙인다. 림프선이나 림프절이 붓는 현상은 인체의 가장 명확한 경고음으로 독소가 오랫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청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체 내의 독소가 적당히 낮을 경우 자연히 피부염증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4단계는 아주 중요하다. 7단계 중에서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질병의 다음 단계로 깊이 빠질 것인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몸의 독소가 더 증가하면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 다음 단계 5단계가 궤양,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고 부른다. 그 대표적인 게 구내염이다. 궤양을 이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6단계 경화증. 경화증이란 조직이 딱딱하게 된 거를 궤양이라고 하는데 다른 조직이 뭉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경화증은 우리 몸이 현재 세포의 조정을 받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공포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해서 불건전한 생활을 하거나 헛된 음식을 먹고 독성 가득한 약물을 몸에 퍼붓는다면 마침내 세포들은 본래 타고난 고유의 유전적인 성질을 변형시켜서 난폭해지고 미쳐버리게 된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암이라고 한다. 7단계 암. 질병이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바로 암이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각기 분리되어 있는 기관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진다. 인간의 모든 기관들은 모두 신성하고 중요하며 서로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보호한다. 절대로 잊지 마시라. 당신이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다.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강한 상태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다. 약물은 왜 위험한가? 약물은 절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한다. 용량을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다. 약물은 증상을 속인다.
우리는 모두 약물 중독 사회에 살고 있다. 미국은 2007년 한 해에만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의료 시장에 소비되었다. 그 중에 많은 돈이 약물에 소비된다. 제약업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시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곳이 석유업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익이 제약업계에서 나온다. 미국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1년에 11회 정도의 약물을 소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 포함한다면 2배는 가볍게 넘어서리라 여겨진다. 1부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